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정학의 힘, 시파워와 랜드파워의 세계사, 김동기 저자의 책인데요. 이 책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고, 졸업하던 해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리고 미국 코넬대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한국 IT 벤처투자 미국 지사장 방송위원회 방송위원 살리스 파트너스 대표를 역임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이제 전반부가 이제 지정학이라는 이제 학문을 발전시킨 그리고 영향을 미친 그런 학자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부를 보시면은 지정학의 역사와 지정학이 무엇을 다루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울 수가 있고요.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이제 각 국가별로 지정학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반부가 좀 많이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전반부 위주로 한번 이제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한 시파워라고 나옵니다. 마하는 미국이 해군 기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료를 공급하고 수리를 할 수 있는 기지 없이는 해군 확대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마하는 해군 육성과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운명을 결합했다. 미국의 생산이 확대되면 생산물의 교역이 필요하고 이어서 상품 운송을 위한 해운이 필요하며 그 해운을 확대하고 보호하기 위한 거점과 해군 기지로서 식민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하는 미 해군의 주요 목표는 적의 해군 그 자체여야 하며 제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함이 필요하고 기존의 방어적인 순양함 중심의 해군 편성을 바꿔야 한다고 집요하게 주장했다. 마한이 제시한 주력함 이론에 영향을 받고 해군 확장 계획을 진행시켜 나갔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마한과 정치적 입장이 달랐던 정부에서도 이 해군 확장 계획을 이제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한은 이제 시파워가 중요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하와이와 중미 지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해운 거리를 단축하고 통상에서 유럽과 대등하거나 우월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마하는 바다를 지배하는 해양 국가이면서 동시에 대륙을 지배하는 대륙 국가가 될 수는 없다고 말한다. 대륙 국가는 대륙 내에서 상시 발생하는 이웃 국가들과의 국경 분쟁 등으로 해양 지배를 위한 노력을 하기 힘들다는 이유였다. 마한의 이론은 시파워가 랜드파워에 비해 우월하다는 시파워 우위론이다. 그래서 이제 이 마한이라는 사람이 미군이 이제 해군을 키우고 해군 위주로 이제 세계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맥킨더는 이제 랜드 파워에 대한 강조를 했거든요. 맥킨더는 대륙의 장거리 철도가 건설되기 시작하면은 기동력의 주역이 육상 교통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차지한 방대한 공간은 조만간 철도 네트워크로 촘촘히 연결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랜드 파워의 기동성과 영향력이 비약적으로 증대될 것임을 예리하게 통찰한 것이다. 랜드 파워인 이 중심 지역 국가의 역량이 커지면 반대로 주변으로 팽창해 시파워를 갖출 수 있다. 맥킨더는 지배적 랜드 파워가 지배적 시파워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맥킨더는 러시아와 독일이 동맹을 맺으면 세계 패권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방대한 대륙의 자원에 바다에 접한 육지가 더해지게 되면 대륙과 바다에서 모두 우월한 강대국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지정학적 조건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래서 이제 맥킨더는 이제 영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랜드 파워, 러시아와 독일이 동맹을 맺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경계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격가지 이야기지만 한반도를 랜드 파워를 견제하기 위한 핵심적 교두보로 이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의 향후 운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우리한테는 중요한 이야기죠. 시파워 국가의 해군이 교두보 국가들의 육군을 지원하면 랜드파워 중심 국가들 역시 육지에 병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그들은 해군력 강화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랜드파워 봉쇄 정책을 의미하는데 이는 향후 지정학이나 안보 전략에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동유럽이 또 이제 러시아와 독일의 완충지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동유럽 7개의 독립국이 철도로 연결되고 그들이 뭐 바다로까지 연결이 되면 실질적으로 독일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7나라는 폴란드, 보헤미아, 헝가리, 루마니아, 세르비아, 불가리아, 그리스 등의 국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세력이 동유럽 여러 나라를 한꺼번에 지배하려는 움직임에 저항할 것이라고 본 것이죠. 근데 이제 독일의 하우스호퍼는 이 이제 맥킨더의 하트랜드 이론을 독일의 공격적인 팽창주의를 뒷받침하는 데 이용했다. 독일, 일본, 소련 사이의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 블록을 결성하여 서방 측 시파워 제국주의에 대항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맥킨더는 이 대륙의 이 하트파워, 하트랜드 이론이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랜드 파워에 대해서 이제 대항하기 위한 어떤 블록을 이제 생각을 한 건데 이제 독일의 하우스 오브 호퍼는 반대로 유라시아 대륙의 블록을 결성해서 영국이나 미국 같은 서방 측 시파워 제국주의에 대항하자고 이제 역으로 활용을 하게 되죠. 미국의 전략가들은 소련의 지리적 팽창에 대응해 맥킨더의 견해를 당대의 시각에서 해석해서 이용했다. 맥킨더의 이론은 미국이 소련 봉쇄 정책을 만드는데 암암리에 영향을 미쳤다. 소련이 독일을 이기면 역사상 최대의 하트랜드 파워가 될 것이라는 맥킨더의 진단에 근거해서다. 그래서 시파워 국가들은 랜드파워 국가를 견제할 근거를 맥킨더에 지정학에서 찾는다. 랜드파워 국가들도 맥킨더의 일원에서 시파워를 뒤집고 그들이 주도하는 새 질서를 구축할 가능성을 찾는다. 그래서 이제 맥킨더의 어떤 그 세계관 하에서는 랜드파워와 시파워의 그런 대립관계가 있고 이 랜드파워를 봉쇄하는 것 이것이 이제 미국이 이제 소련의 봉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 그런 세계관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도 맥킨더의 이 랜드 파워 이 챕터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우스 오퍼의 레벤슬라움 이 챕터를 보기로 하죠. 그러니까 하우스 오퍼는 독일 사람인데요. 이제 히틀러의 선생님이라고 이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히틀러가 감옥에 있을 때 하우스 오퍼가 여러 번 방문해서 강의를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우스 오퍼는 바다는 팽창을 위한 길이자 부의 원천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헤스와 히틀러에게 강의할 때도 마한의 이론을 들어 인도양과 태평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바다를 지배해야 유라시아 연안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랜드파워의 영향력은 경계선에서 끝나지만 시파워의 영향력은 전 지구에 걸쳐 펼쳐진다. 하지만 랜드파워가 시파워보다 우선한다. 랜드파워가 통합된 후에야 시파워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우스호퍼에게는 육지와 바다에서 모두 유능한 대국이 가장 이상적이었다. 그는 대륙을 정복한 후에야 바다를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 대한 관점을 보았을 때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북으로는 북해와 발트해에 막혀 있고 남으로는 알프스 산맥, 서쪽에는 프랑스, 동쪽으로는 러시아라는 두 강대국에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호퍼가 보기에 독일은 못 가진 자 중에서도 가장 못 가진 국가였다. 팽창하지 않고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벤스라움이라는 개념을 이제 구성하게 된 거죠. 레벤스라움이라는 건 레벤이 말하자면 이제 라이프 혹은 리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라움이 이제 공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삶의 공간, 생존권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인구가 이제 점점 많아지는데 그걸 다 이제 뭐라 그럴까요?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는 더 넓은 영토가 필요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인구가 많은 중부 및 동유럽을 넘어 우크라이나의 빈 공간, 러시아의 스텝 지역을 노리게 된 거죠. 거기에는 식량과 에너지 자원이 풍부했고 독일인의 이주도 가능했습니다. 큰 대륙의 국가연합을 구성해서 독일이 대영 제국에 대항할 힘을 갖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우스호퍼와 히틀러는 러시아에 대한 견해는 크게 달랐죠. 이제 하우스호퍼는 러시아와 연대하는
해야 된다고 본 반면에 히틀러는 이제 러시아를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하우스호퍼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히틀러가 소련을 공격하면 시파워가 소련과 손을 잡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독일이 소련을 공격하자 유라시아 대륙 블록을 구축하겠다는 하우스호퍼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정학이 사실은 이제 나치와 연결이 되면서 이제 지정학을 언급하는 것이 금기시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지정학을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요. 그걸 살펴보기 전에 이 스파이크먼의 림랜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전면적으로 뛰어든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고 미국의 주적이 여전히 독일과 일본이었고 소련은 연합국에 속한 동맹국이었던 당시에 이 스파이크먼이라는 학자가 전쟁이 끝나면 일본, 독일과 동맹을 결성해야 하고 소련을 견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사실 뭐 투자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다 말하는 것 말고 다른 방향으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보기도 어렵고 그렇게 발현을 해서 그게 이제 들어맞는 사람은 더더욱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과 관련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 것, 말하는 것 이상의 것을 보고 말한다. 라는 건 굉장한 통찰력과 자신감이죠. 스파이크먼은 모든 국가는 팽창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파워나 랜드파워나 팽창을 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한 분쟁도 계속된다고 본 거죠. 세계 정부가 없기 때문에 국가들 간의 파워 투쟁은 불가피하다. 국제기구가 파워 정치를 대체할 수는 없다. 형제가 분쟁을 없애지 못한다. 파워 투쟁은 지속될 것이고 폭력은 지구상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냉철하게 진단했다. 전쟁의 종료는 파워 투쟁의 종말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는. 그래서 전쟁의 종료가 평화체제의 구축이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싸움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는 본 것입니다. 그는 우랄에서 북해까지 차지한 러시아가 북해부터 우랄 산맥까지 차지한 독일과 같다고 예언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즉 지리적으로 확장된 독일만큼 지리적으로 확장된 러시아도 위험하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패배했다고 해서 군사력을 완전히 제거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이는 서태평양을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는 맥킨더가 하트랜드의 잠재적 파워를 과대 평가했다고 생각했다. 하트랜드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나라를 생각하면 됩니다. 세계 정치의 핵심 지역은 하트랜드가 아니라 하트랜드에 인접한 해안 지역, 즉 맥킨더가 내측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렀던 지역으로 림랜드라고 이제 지칭을 했습니다. 중국, 인도, 유럽 대륙이 포함이 됐죠. 한반도도 림랜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파이크먼은 미국 안보의 가장 큰 위험은 하나의 강대국이 유라시아 림랜드 지역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림랜드 지역이 세계 정치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역의 파워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림랜드 국가들이 반미를 기치로 연합하는 것이 두려워 림랜드 분열 전략을 외치는 미국의 정치학자와 군사학자들이 있는데 이 스파이크먼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맥킨더가 영국을 위한 대외 전략을 고심한 것처럼 스파이크먼은 미국을 위한 대외 전략을 고심을 했습니다. 두 이론가들은 유라시아의 지역별 잠재적 파워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이했지만, 즉 하트랜드와 림랜드, 두 사람 모두 유라시아에서의 세력 불균형이 영국과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인식했다. 미국이 전시에든 평화시에든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파워 분포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2차 세계대전 후 전후사를 보면 소련이 세계 패권의 도전자로 등장한 것은 맥킨더의 하트랜드 이론에 더 가까운 거죠. 반면에 소련이 몰락하고 이제 최근에 림랜드 파워 중국이 도전하고 있는 것은 역시 이제 스파이크먼의 이제 이론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림랜드에서 지정학적 다원성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미국의 이익에 있어서 핵심적 관건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태생의 역시 이제 유태인이었던 이제 키신저가 지정학을 부활시키게 됩니다. 지역 분쟁을 처리할 때 핵무기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게 명백해지고 미국의 핵능력 우위도 1970년대에 들어와 사라지면서 핵 위협도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정학이 부활할 토양이 마련됐고 나치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졌습니다. 이때 헨리 키신저가 지정학이라는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하면서 지정학이 부활하게 됩니다. 키신저의 사고는 마한 맥킨더 스파이크먼의 사고와 상통합니다.
키신저는 날로 다극화되는 세계에서 세력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도 미국은 어떤 적대적 국가나 국가연합이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익이라고 밝혔습니다. 냉전 기간 중에도 맥킨더나 스파이크먼의 지정학은 미국 안보 전략의 가장 근저에 있던 지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 전략이 이 지정학에 기반하고 있다. 이 정도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한반도 지정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패전이 다가오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 한반도에 미국이 단독으로 진입하기 전에 소련을 관여시키려 했고, 이것이 결국 한반도의 분단으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동아시아에 이제 소련이 이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본이 유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소련이 경쟁하는 체제가 돼야지 일본의 공간이 열린다고 본 거죠. 그래서 사실 한반도에서 소련과 미국이 대립하게 되고 분단과 한국 전쟁이 이어지게 된 것에는 일본이 뿌린 씨앗이 작동한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일본의 어떤 무서움, 치밀함, 이 백년대계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시파와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 등 주요 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거점입니다. 하지만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되더라도 통일 한국이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면 도리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축소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큰 위험 없이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영향권 아래 묶어둘 길이 없는 한 현상 유지를 선호할 것입니다.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동아시아에서 강력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이지 한반도의 평화가 아닙니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이 아직 이에 응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일본은 한국이 분단된 상태로 일본을 위한 방파제로 남아있기를 원한다. 일본은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행사한다. 한국에 비해 훨씬 우월한 영향력을 이용해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작용한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의 평화 상태를 사람들이 여러 국가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각자의 이익을 지키는 게 사실은 첫 번째라는 거죠. 북한은 핵무기가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방책이면서 동시에 북한이 중국의 식민지가 될 위험에 대한 보험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동맹체제를 공고히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핵을 보유하면서도 중국의 지원으로 어느 정도 경제 발전을 이루려면 북미 관계 개선에 많은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있는 한 북미 관계 개선으로 많은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중국도 경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으로서도 한국에 대한 통제력만 유지하면 되지 북한까지 자신의 영향권에 편입시켜 얻는 지정학적 이득이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이득이 이제 없기 때문에 사실 한반도에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과 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이 부담해야 할 리스크가 적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주한미군 철수가 다시 주일미군 철수까지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제 러시아는 반면에 사실은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해서는 약간 호의적인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통일 한국이 중국과 일본과 정립하면서 동북아 세력 균형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너무 이제 세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통일 한국이 어느 정도 견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기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등등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서방 측과 대립이 격화되자 러시아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의 동아시아의 입장을 존중해주게 된 겁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은 우크라이나 등에서 러시아를 지지하는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반도는 스스로 랜드파워와 시파워를 견제하고 통제할 능력이 없어서 역사적으로 고난을 계속 겪어왔습니다. 지금도 분단되어 있죠. 앞으로도 최강의 랜드파워로 부상하는 중국과 최강의 시파와 미국이 충돌해 한반도를 원하지 않는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지정학적 게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전략적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어떤 각 국가들이 그리는 큰 그림이 있고 큰 세력 다툼이 있고 한반도는 사실 거기에서 그 하위
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한반도 자체를 위한 어떤 싸움이 아니라 어떤 큰 싸움의 하위로 이제 휘말려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최근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만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한국이 참전을 할 것이다.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아니 미쳤다고 한국 사람들이 대만 가서 전쟁을 합니까? 중국하고. 근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게임에 말려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남북 간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다. 남북 상호 간의 역량을 소모하는 것은 최악이다. 한반도 전체가 역량을 결집해도 사실 부족한데 반반 쪼개져 있으면 그냥 역사의 물결에 그냥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화를 어떻게 우리가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남의 의지에 종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속되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게 진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반도는 전체적으로는 림랜드이다. 양쪽으로 진출이 가능하지만은 지금은 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남북한이 전략적으로 공동 행보를 취한다면 향후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유리한 위상을 점할 수 있다고. 이제 호주 국립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석자 교수 휴화이트 교수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한반도와 미국 관계에서 일본은 줄곧 한반도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평화적 한반도가 오히려 일본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인식이 일본 내에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뭐 이제 전반부의 지정학적인 어떤 지식들을 얻는 것이 이 책의 전반부고 후반부로 가면은 이제 각국에 대한 지정학적 관점에서의 고찰들로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이제 한반도의 내용으로 이제 끝을 맺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한쪽으로 너무 이제 휩쓸리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저자의 관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이제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또 다른 관점의 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